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대학교 개강이 미루어지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때 3주차까지 가리라고 뭐 지금 모든 상황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3주차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2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주차로 연장이 됐고, 일부 어떤 대학은 그냥 아예 이번 학기 그냥 온라인 강의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2주 전에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공지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이제 개강하기를 언젠간 개강하리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주차를 또 미뤘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그 주차에 또 한 주가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더 불확실하게 조성을 했죠. 저희 학교는. 제가 의사결정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학기가 모두 온라인 강의다.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많은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조그룹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1주씩 연기가 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관계 제가 좀 여러 개 분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반을 택해서 줌 화상 미팅을 테스트 해봤어요. 이 줌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완전히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전반적인 산업 침체 속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정말 대박이 났죠. 미국 회사인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호스트가 그 미팅을 계획하면 그 웹캠과 마이크가 있으면 이제 그 그냥 바로 접속해서 그 화상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제 그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날 테스트를 했어요. 그날 참석한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종의 이제 초대장을 보내놓고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 저희가 면대면 만남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학생들의 이 수업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거 보냈는데 10명 올까? 저는 10명 정도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전원이 다 왔어요. 이건 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도 뭐 항상 학생들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심심한가? 네. 아니면 연결되고 싶다. 네. 누군가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군다나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서로 근황을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동기가 있구나, 그런 동기가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수업의 제목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줌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격주로 이제 줌으로 화상 미팅을 합니다. 시작주는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진짜 또 불확실한 게 지금 초등학교가 개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전의 준비를 하고 개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개별 책상에 앉고 그 앞에 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만나는 방법을 꾀하고 있는데 저희 수업은 얼굴을 마주보고 정말 침이 튀면서 하는 이런 만남이라 실제 오프라인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그룹 네, 옆방에서 공사를 하네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계속 공사를 오늘 하려나 보네요. 네, 중간중간 제가 약간 주의가 흐트러지더라도 네, 옆방에서 공사를 해서요.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강의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혹시 소그룹 활동을 계속 줌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하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훨씬 풍요롭고 다채롭다. 는 걸 알 거예요. 화상으로 만나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그 레이어 뒤에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고 어렵더라고요. 그날 그 화상 회의에서 한 학생이 한 그 커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 처음부터 인간관계가 형성된 후 화상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쑥스럽거나 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처음부터 화상으로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네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줬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제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실제로 접촉하며 만나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래서 줌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고 줌 미팅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그 인터넷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익명에 가려져 있었잖아요. 이제 모든 그 유저가. 그래서 익명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걸 이렇게 공적인 수업으로 끌어오니까 좀 그 에티켓을 다시 이제 서로 주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도 뭐 이렇게 너무 요상한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름 실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절대로 그 화상 채팅에 그 장면을 캡처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그것을 캡처해서 어떤 그런 게시판에 공유가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줌은 원래가 이게 화상 강의용이 아니라 화상 미팅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서로 다 이제 얼굴을 확인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래서 수업을 줌으로 하는 거는 그 학습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요. 그 2주차 분의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듣고 소그룹 미팅은 이제 격주로 만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소그룹을 뭐 7명, 8명 하는데 더 작게 5명으로 하고 제가 성비, 남녀, 학년, 전공이 다양하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제가 있었죠. 민규와 그 영희의 인간관계였어요. 여러분들의 그 과제를 제가 다 훑어보았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둘 다 민규, 영희 각자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왔죠. 민규는 이제 굉장히 독점욕이 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영희는, 사실, 그, 뭐라고 해요? 데이팅 파트너라는 거는 배타적 독점권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1대1의 만남인 거지 다대다라거나 1대 다라거나 하면은 지금 저희 문화가 그렇게까지 그 포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영희는 말하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그 여행을 갈 때 다른 남자 선배들과 그 말을 하지 않고 가서 나중에 뒤늦게 아니까 이제 민규가 화가 났다 이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던 얘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던 이제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까요? 몇몇의 학생들이 거론하긴 했어요. 그것이 정확히 왜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뭐였냐면 민규는 외로움이 부쩍 느껴지면서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연애할 사람이 누구 있지 하고 쭉 떠올려 보니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영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서, 네, 그게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불편할까? 제가, 이제 2주차 강의 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을 도구로 볼 것이냐,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볼 것이냐 했죠. 민규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도구화 시켰어요.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그럼 나의 이 외로움을 소거해줄 뭐 어떤 수단 없을까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민규라는 아이의 인간관, 세계관이 굉장히 사람을 도구적으로 접근했다. 그 영희 그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나 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지 해서 영희를 고른 거였죠. 그게 어떤 학생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고 뭐 영희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민규는 가상의 인물이니까요. 이제 함부로 민규에 대해서 비평을 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떤 욕구를 풀기 위해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그런 한 인간을 도구화해서 관계를 맺는다. 많은 그 범죄인들의 인간관이 사실 기저가 이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게 그 사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민규는 범죄인은 아니었지만 그 기저에 깔린 민규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런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그렇다. 민규와 같은 것이 나에게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네, 네, 인간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보는 성찰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뭐 아주 그 사회의 역기능을 하는 범죄로 발전하진 않더라도 그 모든 인간관계가 그 완전히 완벽히 기능하며 나와 나의 상대방 모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어려운 거죠. 자식을 낳고 키울 때에도 민규처럼 한다고 한다면 뭐 너 성적이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뭐 기분이 나쁘잖아, 화가 나잖아. 내가 친구들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민규와 같은 인간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번 주는 인간관계의 유형 여러 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네,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 소개된 것은 해리스 모델이에요. 해리스는 이제 부정과 긍정 그리고 나를 부정하냐 타인을 뭐 부정하냐 해서 이것도 역시
2주차의 그 윈도우 모형처럼 2 곱하기 2, 4개의 그 유형으로 분류를 했네요. 펜을 켜고, 네, 그럼 첫 번째. 나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괴감과 그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못난이고 타인은 완벽하면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 되겠죠. 그리고 타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더 쫓으려고 하고 항상 그 칭찬과 인정의 욕구에 사로잡히죠. 남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내 가치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다.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둘 다 부정해요. 나도 부정하고 타인의 모습도 부정하게 됩니다. 저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통제, 엄격한 규율만 있고 따뜻함이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아이는 맨날 혼나기만 하니까 나를 부정하는 감정이 생기죠. 그리고 부모는 매번 혼나기만 했으니까 뭐 혐오나 그 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정, 타인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되고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그냥 체념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 저희 그 유튜브 잘 보고 있는지 암호 적는 거 있죠? 오늘의 패스워드는 1920 1920입니다. 네. 나중에 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완료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다시 켜고, 네. 그래서 자기 부정, 타인 부정, 모든 걸 부정하면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세 번째는 나는 긍정하는데 타인을 부정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어린 시절, 그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커서 인간관계에 맺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역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부모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인간 그대로 자식을 자식 그대로 도구화하지 않고 보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도. 근데 스스로는 이제 그것을 이겨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학대받으며 자랐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스스로 개발해서 뭐 잘 컸죠. 그러면 그 상처는 없어졌느냐? 네,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는 긍정하면서 타인은 부정하는. 그래서 매우 그 경계하는 태세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럼 주로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유형이 되냐면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네.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걔는 이런 점이 좋지가 않아.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이제 비난하고 싶은 것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일단 긍정한다기보다는 일단 논리의 모순이 있다던가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긴 어렵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긍정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자세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인간과 신뢰를 맺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고 나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면서 서로를 믿는 그 토대 위에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 네 개의 부정, 긍정의 그 칸 안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또 그런 자세가 실제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를 평가할 때 평균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약간 바이어스죠. 편향이죠. 누군가는 이제 평균적인 것에 위치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반, 그것보다 뛰어난 사람 반, 뭐 이런 식의 분포를 갖는 게 당연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는 편향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편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나는 인간관계 어렵다.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해요. 난 인간관계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조차도, 네, 저도 물론, 네. 그래서 해리스의 생활 자세 네 가지 유형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적응, 네, 어떤 잘 기능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 여기 네 가지, 그리고 더 자세히 세부 항목까지 포함하면 8개의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소개하고 있네요.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중에 8개 중에 하나에 누구나 자신은 포함되어 있다. 난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 테니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줌 미팅으로 소그룹 친구들과 같이 나눌 거거든요. 인간관계 회피형.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동기가 부족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 뭐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생활이 더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유형이에요. 대체로 이제 관계에 소극적이죠. 그리고 폭도 제한적이고. 인간관계 회피형에는 2개가 있는데요. 경시형은 이제 고독을 즐기는 유형, 그리고 나만의 생각, 독단적인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더 좋고 많다. 과거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시형, 인간관계를 경시한다. 뭐 인생 어차피 혼자 아니야. 난 그냥 혼자가 편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커넥션을 맺으면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불운이 닥쳤을 때, 힘들 때, 그때 가장 힘이 돼주는 거는 바로 이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커넥션 때문에 다시 이제 살아갈 희망을 얻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시형이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되게 쿨하고 혼자 잘 지내는 것 같다 좋을 수 있지만, 네,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성장의 네트워크를 맺어야 돼요. 근데 경시형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불안형은 사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낯선 사람과 만날 때 불편함과 긴장감을 많이 느끼고 낯가리고 수줍은 유형이겠죠. 친한 사람들하고 안전한 관계만 맺으려고 한다. 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애들은 금방 새 친구를 사귀지만 이제 인간관계가 약간 불안형에 속하는 사람은 뭐 6월이 됐는데도 옛날 친구 반에 놀러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이러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유형 중에는 불안형에 가까운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미숙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피상형. 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도 많고 원만한 것 같고 뭐 외향적이고, 하지만 제가 가장 이제 인간관계 맺을 때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좀 안 되는데, 네. 실리형은 인간관계가 거래관계다. 그래서 이해를 따지는 거죠.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네.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알고 봤더니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네트워크,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걸 알고 나에게 접근해서 했다라는 걸 알면 굉장히 배반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유희영은 대표적으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냥 놀이와 유흥이다.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돌아가면은 이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유희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희가 끝나면은 도와주질 않는 거죠. 이제 그 상대방 맺은 인간관계에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관계들은 위험하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뭔가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회피도 나오고 미숙한 인간관계도 맺지만 이런 것은 좀 인간 자체로 보지 않는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미숙형. 이런 사람은 욕구는 많아요. 근데 소셜 스킬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실패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를 들면, 대화에 항상 끼려고 하는데 말 주변이 없다. 그래서 항상 소외를 느끼고, 특히 중학교 애들이 가장 그런 어떤 따돌림이 심하잖아요. 중학교 같은 때 그때 상처를 입을 수 있었겠죠. 소셜 스킬이 부족하고, 나의 이제 그 부족한 대인관계 기술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그럴 때는, 인간관계 회피형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울감과 그 슬픔의 감정은 소외형이 가장 크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대학생들이 학생 상담 센터를 찾아왔을 때 가장 많이 발견하는 유형이 소외형이라고 해요. 경시형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살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의 그 부적응한 인간관계를 깨닫지 못하겠죠. 근데 소외형은 만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요. 라는 형이니까. 자, 근데 반목형은, 대인관계 기술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웃길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만나고. 근데 매번 그것이 갈등 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계속 갈등 상황을 만드는 어떻게 되면 그렇겠어요. 그 상대방을 긍정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자신의 신념대로 내 신념에 맞지 않으면은 강력히 비난하고 반목을 세우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되게 쉽게 하고 그러면 역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네 번째 큰 범주 인간관계의 탐닉형에는 의존형과 지배형이 있는데요. 의존형은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을 상대방이 해주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애정을 수없이 확인하고 전화를 계속 친구 혹은 이제 이성 친구 모두에게 걸어서 뭐 하고 있는지, 다른 애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또 이 사람이 나 없을 때 나 말고 누군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배형도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해요. 근데, 의존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야 해. 나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나를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추종해야 돼. 그 집단에서 현명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공격적 리더 같은 경우 이제 지배형에 해당된다. 자, 8개, 크게는 4개, 또 작은 범주로는 8개의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1번 아니면 3번인 것 같다라고 그러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맺고 있다. 이 성찰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민규가 나는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깨닫기 어려운 거죠. 한번 자신을 떠올려 봐요. 나는 어떤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이 있는지. 나는 인간관계 너무 잘하는데 모든 게 완벽한데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 겁니다. 저도 저를 떠올려 봤을 때 언뜻 이 중에 하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이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적응적 유형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런 유형을 나타내는 나의 행동 특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제가 하루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나는 일단 누군가 얘기하면 부정적 피드백부터 먼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인간 관계에서 반목형인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이제 부정적 양상에 대해서 성찰이 이루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목표 상태를 설정을 하고 지금 현실은 어떤지 평가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내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피드백을 구하고 이건 매우 어려운 거죠. 누구나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소그룹은 지지하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지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네. 행동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행동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네, 행동계획 첫 번째, 상대방 의견을 듣고 내 말로 다시 정리하면서 나의 의견도 덧붙여 얘기한다. 경청하는 자세에 대한 행동이네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네. 말 많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를 모두 다 원해요.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 먼저. 네. 저도 항상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적인 표현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이제 약간 억제하고 지금 이 떠오르는 많은 것들 중에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매우 필요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도록 해요. 상대방이 먼저 뭘 얘기하면 이렇게 유머를 구사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웃긴 사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지만 네. 웃고 떠든다고 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긍정적 감정 표현하기.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네. 불편한 감정이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반목형 인간처럼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떤 점이 좀 불편하다라고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훨씬 상황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그 감정을 나누게 되거든요. 네. 네 번째, 두 번째랑 연결되네요. 긍정 표현 첫째. 항상 염두에 둡시다. 긍정적인 표현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상대방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은 뒤에 덧붙인다. 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관련 일지를 여기 메일을 못하죠. 메일, 에브리데이. 메일 작성한다. 여기 이렇게 메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감정 표현을 교수에게 메일로 보내야 되나? 저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매일 작성해 본다. 네, 이건 실제로 해보면 좋아요. 내가 오늘 표현한 감정이 뭐였는지, 나는 오늘 어떤 감정들이 들었는지, 그러면 자신의 감정과 친해지게 되고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행동에 대한 피드백 구하기 지속적으로 연습해라. 이거는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내가 제 과제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과제로 한 것을 소그룹 모임할 때 가지고 와서 친구 조원들과 나눕니다. 21개의 어떤 그런 나를 설명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 문항들을 보고 나에게 해당되면 체크하세요. 근데 이러한 문항들 중에 나에게 가장 시급하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바꾸고 싶은 문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두 번째 문장을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본인의, 그때 민규와 영희는 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비밀글로 과제로 작성하면은 이제 비밀이 되거든요. 저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21개의 문항 하나 볼까요? 나는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탄다. 저도 수줍음이 있지요. 나는 너무 지배적이다. 나 또 지배적이기도 한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다. 많은 사람 아니지만 소수에게는 위협을 주는 것 같네요. 나는 감정 표현이 힘들다. 네, 저도 힘듭니다.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쉽게 한다. 그것도 해당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죠. 뭐가 좀 어려울까 볼게요. 나는 때때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도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조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죠. 오늘 영희 왜 저러지? 라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논쟁을 피한다. 용기가 없네, 이분은. 관계에서. 저는 논쟁을 찾죠. 논쟁을 좋아해요.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반목형 인간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걸 체크하고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적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는 사람들과 대화에서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꾸고 싶은 문장으로 그 문장을 바꾸어 보세요. 이건 저의 예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것들 중에 이제 조언들이랑 해볼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구성을 해서 줌 미팅에서 이제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봬요.